오늘 우리 K증시는 광복절 맞이 광복랠리, 독립랠리, 애국랠리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방금 미국에서 7월 CPI,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내일 광복절 휴장이라서 일단 순풍이든 역풍이든 하루가 이제 미뤄지겠지만 어쨌든 9월 연준 FOMC가 여기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단 하루 먼저 나온 PPI 생산자 물가지수의 경우는 예상보다 낮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확실히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의도와 경로대로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게 확인됐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내려갔으면 이제 또 경기 침체 우려를 부추길 수가 있었겠지만 다행히 예상치 2.3%보다 딱 0.1%포인트 살짝 낮은 2.2%로 나왔기 때문에 매우 적당한 수치였다는 평가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 만에 또 튀어나온 이번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 7월분을 바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월간으로는 전달 대비 0.2% 상승이 나와가지고 예상치에 정확하게 부합을 했고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경기 침체나 인플레이션 제발 둘 다 우길 수가 없는 매우 안전한 지금 정답지죠. 그 다음에 연간으로는 3.2% 역시 예상치 적중했는데 전달 3.3%보다는 0.1%포인트 하락한 이것도 PPI랑 비슷한 추세로 안정적인 조합입니다. 그런데 이번 CPI 발표 직후 나스닥 선물의 경우는 지금 불확실성 해소와 소문에 타서 뉴스의 판단은 대결이 펼쳐지면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 역시 상승과 하락을 막 널뛰기 하듯이 오가다가 일단은 소폭 하락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드와치에서는 어제 PPI 결과에 대한 반응은 9월 FOMC 0.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절반을 넘었는데 이번 CPI 결과마저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완화가 나타나면서 확률이 다시 0.25% 금리 인하가 절반을 넘어서는 쪽으로 이렇게 반응이 나오네요.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당장 미국 증시에서는 너무 뻔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됐다. 그래서 약간 안도렐리보다는 이미 다 예상했던 뻔한 결과였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광복절 휴일 휴장을 앞두고 그동안 낙폭과대주들 위주로 오늘 소문자 V자 정도를 구경했던 수요일을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CPI와 함께 오늘은 밤에 인사드립니다. 특히 K2차 전지주들이 회심의 반격에 나선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엔캠을 비롯해서 미국 시장에서 2차 전지 소재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이제 주로 급등 나왔는데, 이거는 빌 게이츠 덕분이었습니다, 사실. K2차 전지의 빌 게이츠가 뭔 말이냐? 정말 그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돈 냄새를 잘 맡는 바로 그 빌 게이츠가 코로나 직전에는 백신, 그 다음 이제 친환경 에너지 바람 불 때는 SMR이라고 하는 그 차세대 소형 원전, 그리고 최근에는 AI 혁명에 맞춰서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정작 에너지 저장 설비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ESS에 투자를 했는데, 아예 여기 기업 이름도 ESS 테크라는 미국 기업인데 여기서 에너지 저장 설비용 배터리 생산량을 3배로 확대한다고 발표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에 안 들어가도 배터리 수요는 얼마든지 많다. ESS에서 이제 다 흡수한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2차 전지 수요는 ESS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소식이 우리 K2차 전지 소재주들에게도 호재냐? 사실 이거는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 빌 게이츠가 투자한 ESS 테크라는 회사의 경우는 보통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리튬, 코발트, 니켈 대신에 철, 소금, 물 이렇게 3가지 성분으로 전력 저장용 에너지 웨어하우스를 만드는 그런 기술을 보유한 회사고요. 사실 이게 작년, 재작년 리튬을 비롯한 그 배터리 광물들 가격이 천정부지로 막 올라가는 상황에서 아예 그런 배터리 필수 광물들로부터 자유로운 우리가 그런 배터리를 개발하겠다고 이제 나왔던 거고, 그다음 또 여기 ESS 테크에서 만든 철, 소금, 물 이 배터리 특징이 그동안은 이제 전기차 같은 그렇게 어떤 고효율이 필요한 그런 배터리를 쓰다가 이제 출력이 좀 떨어지면 그 다음에 ESS 에너지 저장 설비로 옮겨가서 재활용을 한다, 뭐 이런 컨셉이었는데, 여기는 배터리 용량이 영원히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는 점이 강점인데, 왜 보통 우리 이제 충전용 배터리 쓰는 뭐 공구나 이런 거 보면은 배터리 용량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충전도 더 자주 해야 되고 뭐 청소기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수명이 있잖아요, 배터리가. 근데 리튬 배터리가 그렇고 이 ESS 테크에서 만드는 배터리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그 철학이
배터리 가격이 파운드당 개사료와 비슷한 수준이 돼야 실용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 중간에 아무런 개입 없이 영구 지속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ESS 테크사는 이걸 목표로 지금 철과 소금과 물로 만드는 배터리를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빌 게이츠가 투자했다고 소문이 나면서 전 세계 연기금부터 미국 민간 전력회사 이런 데서 지금 펀딩이 엄청 늘어나고 있대요. 근데 바로 그 ESS 테크가 현재 배터리 생산 용량을 3배로 늘린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빌 게이츠 그 SMR 얘기 나온 김에 미국 SMR 그 소형 원전 기술 원탑인 뉴스케일 파워가 77메가와트급 SMR 표준 설계 승인을 기존보다 1년 앞당겨서 내년 승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가 AI 데이터 센터 급증으로 SMR 수요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에 미리 대응한다는 차원이래요. 사실 이제 빌 게이츠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돈 냄새를 귀신같이 잘 맡는 사람인데, 그동안 본인도 그린 에너지 투자에 많은 고민을 했다고 그랬죠. 왜냐면은 도저히 경제성으로는 답이 없는 게 바로 이 그린 에너지, 우리말로 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건데, 뭐 풍력하고 태양광의 경우는 도저히 빌 게이츠처럼 계산이 딱 떨어져야 되는 캐릭터의 사람은 이게 언제 바람이 불다 멈출지, 그리고 태양열도 태양광 발전을 계속 하고 있다가 갑자기 대낮에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이게 가려질지, 이걸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빌 게이츠 이런 거 진짜 싫어한대요. 그래서 이런 친환경 에너지 불확실성의 경우는 어떤 걸로 커버를 해야 되냐면, 일단 한 푼 두 푼 조금씩이라도 발전된 에너지를 무조건 하여튼 저장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PC도 불안정할 경우는 10초마다 저장, 항상 언제 꺼질지 모르니까 그게 중요한데, 그럼 이제 발전 시설마다 전부 이 ESS나 배터리를 설치하자니 배보다 배꼽이 이제 더 커질 수가 있는 거고, 또 ESS가 결국 이제 배터리인데, 이게 교체 주기마다 폐기물로서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독성이 강한 재앙급이다 보니까 빌 게이츠가 야, 이건 진정한 친환경이 아니다, 그래서 선뜻 투자를 못 하고 있었던 건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 SMR이라고 하는 차세대 소형 원전을 빌 게이츠가 딱 접하게 되면서 완전히 여기에 꽂혀버린 거죠. 물론 이제 빌 게이츠도 뭐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케이스를 봤으니까 당연히 원전의 위험성을 모를 리가 없는데, 이 SMR은 소형 원전이다 보니까 기존 원전 대비 사고 위험성이 1000분의 1 수준이고, 또 기존 원자력 폐기물들을 재활용해서 이걸 연료로 해가지고 수소를 발생시키는 그런 기술까지 얹어져 있다 보니까 빌 게이츠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질을 하고 싶어서 막 근질거릴만 했던 거죠. 자, 오늘도 평화로운 K증시 2차 전지 섹터의 반등이 당연히 반가웠던 건 사실인데, 그 중에서도 미국의 전해액을 수출하는 엔캠의 경우는 오늘 참 모처럼 주가가 급반등이 나왔죠. 근데 결국 장 마감하자마자 또 수상쩍은 공시가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하여간 꼭 이렇게 휴일 전날이나 주말 직전에 장 마감 후 안 좋은 소식 공시 때리는 거는 진짜 무슨 약속이나 한 것처럼 어김이 없어, 어금이. 하여간.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엔캠은 자기 자본 대비 43.67%에 해당하는 3,375억 4,664만 4,781원의 파생 상품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고. 오늘 하필 장중에 10% 오른 날, 이런 날 마감 후에 공시를 통해서 이걸 까버렸는데, 여기 이제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약간 그 유상증자로 마련한 돈으로 코인 투자했다가 또 손실 났다고 공시한 적도 있었고, 약간 결국은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자기 자본 절반 가까이가 이 파생상품 손실에 녹았다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팩트를 짚고 넘어갈게, 이 3,375억 4,664만 4,781원이 전환사채 반영 가격이고요. 실제 현금이 이제 손실난 건 아닌데, 그럼에도 아까 장 마감 후 반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분기 그리고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찍었고, 매출이 1,083억인데 여기 시총이 3조 8,456억인 걸 감안하면은 참 거의 조족지혈급의 실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JP모간 미국 세미나에서 자기네 회장님을 한국의 일론 머스크라고 소개했던 금양, 여기도 이제 2분기 실적하고 반기 실적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손실 8억. 이건 아직까지 유일한 본업인 발포지에서마저 손실이 난 것 같고, 그 다음에 2분기 순손실 350억 원. 이거는 지난번에 인터배터리 출품한 469 그 샘플 전지 제작 비용하고 또 몽골 광산에서 돈을 벌어다가 붙여준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 318억 손실이 여기 지금 금양에 와서 붙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반기 순손실 550억.
그다음에 이제 금양이 인수해가지고 지금 이제나 저제나 효자 노릇 기대하고 있는 SM랩의 경우는 상장 기대감을 뒤로하고 이번에 반기 매출 22억에 영업 손실 93억을 찍었습니다. 거기다가 사실상 금양이 그 자본 잠식의 상태라고 의심할 수가 있는 게 반기 부채 총계가 8,400억 원에 부채 비율이 400%가 넘어갔습니다. 이런데도 금양 오늘 기준 시총이 3조 5천억 원. 자, 그 다음에 재판에서 무려 6년을 엎치락 뒤치락 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가 오늘 1심에서 무죄 떨어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 삼성바이오가 금융인사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 요구 중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삼성 측의 승소로 판결했는데, 근거는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가 그 자회사 바이오에피스를 단독 지배했다고 봐서 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연결 재무제표 작성한 것은 원칙 중심 회계 기준상 재량권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걸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외국계 회사야간 K바이오 입만 떼면 그렇게 삼성바이오 로직스는 무조건 막 하트 눈이고 셀트리온은 맨날 눈에 쌍심지를 켜고 덤벼들었던 이유가 이런 거에 있었나? 자, 그 다음 오늘도 평화로운 K증시는 광복절 랠리로 다들 이제 들뜬 와중에 혼자 5% 박살난 종목이 바로 하이브. 그래서 결국 16만 원대로 떨어졌고요. 여기도 반기 실적 보고서 나왔는데 지금 현재 하이브에 대해서는 방시혁, 미니진 그리고 BTS, 슈가 이렇게 셋을 하이브의 3제라고 부르는데, 오늘 실적 보니까 음반 및 음원, 공연, 광고 및 출연료, 그 다음에 MD 및 라이선싱 콘텐츠, 이게 이제 반기니까 작년 매출의 절반하고 비교해봤을 때 전부 다 감소했고요. 그나마 팬클럽 등 기타 이쪽 매출만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집 바로 옆에 하이브 사옥인데요. 여기 외국인들이 진짜 많이 옵니다. 요즘같이 이런 땡볕에 36도 날씨에도 찾아와서 사진 찍고 뭐 자기들끼리 막 춤추는 영상도 막 찍고 막 완전히 K-팝 팬들의 성지처럼 돼 있는데, 그렇다고 BTS가 뉴진스가 하이브에 뭐 출근하는 회사원이냐? 전혀 저기 갈 일도 없어, 그 사람들은. 그런데 어쨌든 뭐 외국인들이 이렇게 팬심으로 찾아오는데, 지금 이런 정말 무더위에서도 파라솔 하나 거기 쳐놓는 걸 못 봤고, 그리고 겨울에도 무슨 크리스마스 트리 LED 반짝이 하나 붙여놓는 꼴을 못 봐요. 아니 마케팅이라는 게 뭐 불친절 마케팅도 있고 무슨 엔터는 또 뭐 신비주의도 적당히 필요하다 그러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상반기 매출 1조 13억 8,200만 원. 근데 작년 전체 매출 2조 1,780억 8,800만 원 대비 누가 봐도 이제 부진한 거죠. 근데 이 BTS의 빈자리를 가장 충실하게 메워줬던 게 바로 뉴진스였는데, 해외하고 뭐 일본 그 도쿄돔 이거 다 빼고 한국 활동에서만 2분기에 600억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번 하이브 반기 실적에서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또 있는데, 바로 하이브 아메리카의 반기 매출이 925억인데 단기 순손실 264억이 찍혔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하이브 아메리카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다못해 뉴진스 미국 활동 매출도 다 여기 한국 어도 회계에 잡히는데, 그래서 지금 여의도에 도는 풍문에 따르면 좀 조심스럽긴 한데 풍문입니다. 분명히 이제 말씀드릴게요. 카카오 김범수 다음 타자로 하이브 방시혁을 털 예정이라는 그런 이제 썰이 돌고 있는데, 그 검찰과 국세청의 주무기인 해외 카지노 출입, 그리고 해외 부동산 자금 출처 및 신고 누락, 이런 것들이 이제 방시혁 의장을 향할 수 있다는 그런, 진짜로 이거 썰이니까 그대로 이제 밝혀드립니다. 빵! 따뚱. 잠깐 쉬고 갈게요. 사장님, 여기 인터넷 왜 이렇게 느려요? 아이고 미안해요. 안 그래도 바꿔야 되는데 휴대폰하고 인터넷 TV 정수기까지 이게 다 묶여 있으니까 여간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 왜 고민하고 계세요? 휴대폰 필요할 때 여기 고르면 큰 손해예요.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에 비밀 지원금까지 놓칠 수 있거든요. TV에서 탁재훈이 광고하는 거 봤어. 아정당에서는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이 지원금 최대로 받고 지금 바로 주문하면 오늘 바로 받아볼 수 있어요. 알뜰폰 통신사도 20곳 이상 비교 상담 가능하다고요. 거기다 제일 중요한 혜택,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도 최대 77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까 꼭 챙겨야 해요. 아정당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언제든지 무료 상담 가능하고 거기다가 포장이사 청소도 무료 견적에다가 이사업계 최초로 물품 파손 시에 본사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 이거 다 싫어요? 가정당 22만 유튜브 구독만 해도 100만 원 상당 최신 폰, 휴대폰 증정 이벤트 참여 가능해요.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까지 청당하게 받자. 아정당. 자, 일단 이번 주 우리 광복절 주간에 가장 큰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지난주 정말 그 폭포수 같은 하락장 때 제일 크게 발작이 나왔던 게 빅스 일명 공포지수랑 그리고 N달러 환율이었는데 이게 다시 그 전으로 그대로 하향 안정화 그리고 복귀를 하고 있다는 점이고, 특히 이제 빅스의 경우는 그 공포의 발작 버튼이 20달러대인데 이게 지난주에 수직 돌파를 했다가 다시 그 밑으로 마침내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K증시 외국인들은 좀처럼 순매수로 돌아서지를 않고 있는데, 일단 뭐 오늘 하루는 4,700억 순매수지만 최근 일주일 누적이 3,100억 순매도, 그 다음에 이제 월간으로 보면 3조 2,300억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간으로 기관도 역시 2조 1,455억 원 순매도고요. 이걸 다 개인이, 그러니까 5조 5,100억 원어치를 개인이 순매수로 받아냈습니다. 러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CPI 때문에 오밤중에 이렇게 무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아니고요. 그냥 단순 코감기 목감기인데 아직까지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CPI의 파도가 다 지나갔고 우리 K증시 당장 광복절 다음 날인 금요일장 그리고 남은 8월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9월 그 FOMC가 18일이기 때문에 아직 한 달이 넘게 남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현재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은 9월 금리나 0.25%폭 정도는 그냥 기본이고 가급적이면 0.5% 그 빅스텝 금리 인하를 뜯어내려고 호시탐탐 막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계속 뭐 조금만 지표가 이상하게 나와도 야 이거 경기 침체 아니야 지금 이러면서 헐리우드 액션을 지속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일본 엔캐리 청산에 브레이크를 걸어버린 것도 미국 실업률 좀 한번 오른 것 같다가 경기 침체로 덮어씌운 그 덕분이었죠. 아니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면은 전 세계가 다 몸살로 알아놓을 판인데 그 와중에 일본이 긴축을 한다고? 이게 말이 되는 이게 엇박자라고 생각하세요? 하여간 그럼에도 우리는 지난주 그 폭락장에서 완전히 아직 회복이 못 된 상태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뭐 지난 월화 이틀 동안 100포인트 빠졌는데 지금 분위기는 많이 안정됐다고 하지만 주가는 아직 그렇지 못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핌코의 창립자 겸 채권업계의 워런 버핏으로 통하는 엘 에리언의 경우는 연준이 이미 금리 인하 타이밍을 놓친 것 같다, 늦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말인즉슨 지난 7월에 연준이 미리 금리를 내렸어야 되는데 그냥 그때는 9월 금리 인하 힌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대충 말펀치로 떼우고 넘어간 게 실수였다는 소리고, 대신에 또 지금 월가도 당장 9월에 0.5% 빅스텝 금리 인하를 바라는 게 너무 오버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잭슨홀 심포지움이 다음 주 목금토에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때 연준이 자기들이 금리 인하 늦은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면 월가에서 또 바로 나올 반응이 야 그럼 늦었으니까 7월 거 못한 거랑 9월 거 합쳐서 두 번 넣지 0.5%포인트 금리 인하 내놔 이렇게 할 거라는데, 참 CPI를 넘으니까 또 다음 주 잭슨홀이 기다리고 또 그러고 나면은 이제 곧 8월 말이고 그러다 달력 9월 달로 넘어가면 또 우리 추석 연휴 앞두고 주식시장에서 현금 확보 수요가 또 강해지면서 진짜 명절 앞둔 주간치고는 K증시가 좋았던 적이 또 별로 없었으니까요. 설, 추석 다. 거기다 지금 거의 한 달간 외국인하고 기관이 던진 5조 원어치 주식을 개인이 다 받아 먹었는데 이거 빨리 팔아가지고 송편값 마련한다고 지금 다들 그거 시장에 던지려고 조금만 올라오면 그냥 주식 매도한다고 지금 다 그렇게 단타에 몰입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급이 또 꼬인다면은 추석 전에 어떨지도 좀 불확실성이긴 합니다. 거기다가 9월 FMC가 마침 우리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딱 물려 있어가지고 이꼴 저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주식 팔고 현금 들고 추석 연휴 들어가겠다는 이게 개인들뿐만 아니라 기관들도 비슷한 센티먼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지난 7월 미국 고용지표가 경기 침체라는 큰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보니까 이제 다음 9월 6일 날 나오는 그 8월 고용지표랑 실업률도 또 민감도가 자동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실업률의 경우는 작년 5월에 3.4%로 최저점을 찍었다가 이제 지난 7월 4.3%로 이 3, 4가 숫자가 바뀌면서 연준이 그토록 자신만만해하던 완전 고용에 대한 기대가 지금 뿌리째 흔들린 거죠. 근데 이제 UBS에서는 쿨링 데이터, 즉 경제지표 둔화가 언제부터 그렇게 고지고대로 악재로 받아들여졌었냐고 그러면서 지난 7월 미국 고용지표가 8월에 다시 만회될 가능성이 크다는데요. 그 이후로
7월 당시 미국의 허리케인 베릴 그 영향으로 미국 일자리가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건데 이번에 이제 그대로 다시 올라올 거다. 반대로 실업률은 도로 떨어질 거다. 그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를 우려하기에는 이번 2분기 그 기업들의 실적을 봤을 때 소비재 그리고 경기 민감업종 매출이 너무 좋았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그럼에도 UBS는 올해 연준이 총 100bp, 그러니까 1% 금리를 인하할 걸로 통 크게 예상하는데, 그럼 이제 9월에 당장 0.5% 하고, 그 다음에 11월, 12월에 따박따박 또 두 번 해가지고 0.5, 0.25, 0.25 이렇게 해서 1%총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거죠. 반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스트래티지스트 마이클 하트넷, 이분 상당히 좀 내공이 깊은 분으로 통하는데, 미국 고용시장과 소비심리가 연준 고금리에 거의 인내심이 지금 한계에 도달했다. 더 이상은 못 버틸 것 같다. 그러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언제 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과연 금리를 인하했을 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질문이 지금 더 중요해 보이는 단계로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연준 금리 인하가 지금 다들 예상한 대로 0.25%포인트 정도로 해서는 아예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예상 외로 큰 폭이 아니면 효과가 나오기 힘든데, 연준이 그렇다고 첫 금리 인하를 0.5%포인트를 이렇게 빅스텝을 내지른다면은 이제 이거는 자기들이 금리 인하 타이밍을 놓쳤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면 뭔가 쫓긴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또 이제 진짜 경기 침체에 올려오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9월 FOMC는 0.25%포인트 금리 인하로 이제 연준이 시작을 할 건데,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하우스 뷰는 첫 금리 인하의 주식을 다 매도해라 이런 전략을 제시한다고. 자, 그렇다면 이제 앞에 UBS 말대로 정말 올해 미국 기준금리가 100bp, 1%포인트가 떨어진다면은 연말까지 적어도 유동성 환경에 큰 이변은 없을 것으로 뭐 기대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 똥을 뿌릴 수 있는 유일한 변수가 또 미국 대선이죠.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번 미국 대선의 경우는 이제 해리스가 여론조사에서는 앞서는 걸로 나오지만 장기 평균을 보면은 역대 어느 대선보다 접전이 예상된다. 그래서 이번 이제 대통령 선거에다가 상하원 선거까지 통틀어서 이제 시나리오를 보면은 대통령은 해리스, 그리고 상하원 민주당 전부 장악 시에 가장 확실한 변화는 법인세와 고소득층 세율 인상, 그리고 요걸 통해서 일반 가계에 뭐 메디케어, 그 이제 의료를 비롯해서 복지 프로그램을 확충할 것이다. 반면에 이제 해리스가 대통령은 되는데 상하원은 지금처럼 민주공화 양쪽에서 갈라먹는다, 과반을. 그럴 경우 지금하고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고, 대신에 바이든 정부의 예산안과 비슷한 내용을 기대한다.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선 다행인 게 IRA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상하원 과반이고 뭐고 상관없이 미국 경제는 예측 불가능의 영역에 진입할 것이고, 유일한 수혜 업종은 방산하고 정유 뿐일 것이다. 이렇게 보네요.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가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광복절 휴일 즐겁게 잘 보내시고 나면은 저는 내일 저녁에 또 내일의 내일 뉴스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광복절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주권과 이 독립국가의 위상이 결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우리 순국 선열들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밤은 잠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